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김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식은 반복 흔들리고 KS 지수가 개장 시 1%로 올라가고 장 마감 때까지 최종적으로 0.09%까지 떨어졌습니다. KQ 지수는 개장 시 1.5%로 올라가고 장 마감 때까지 79%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 중간에 3번 전환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아랫과 같은 내용에 대해 분석을 해볼 겁니다. 2차 전치 섹터는 오늘 상승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전에 우리가 많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왔으며 오늘은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주식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분석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튜폰 공식이나 튜폰 분석법입니다. 이 분석법은 주식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전환시킬 수 있기도 하고 현재 2단계의 베어 마켓에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게 하며 향후 장기적인 투자 중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올라가는 것은 주로 미국 어젯밤의 ADP 고용 데이터 때문입니다. 개장한 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한국에서 CPI 데이터를 발표했고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원인은 내일 밤에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대한 양호한 기대 때문입니다. 오후까지는 다시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한국중앙은행 총장은 금리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무이자 정책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증시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식시장에서 18거래일 연속 외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산 유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기구의 자금과 같은 주식의 자금들은 주시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구들은 은행에 자금을 저금하거나 퇴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주식은 이러한 복잡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까? 유럽,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같은 세계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금리는 이미 150%에 이르렀고 일본 중앙은행은 환율 개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의하면 한국도 다른 나라가 함께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주식시장의 평가치가 다시 재평가되어 새로운 하락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9월 초부터 계속 하락해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세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재된 정책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장이 이번 하락 후에 다시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중앙은행의 다음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오늘 우리의 시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ADP 고용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요일 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고용 데이터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경제 데이터 중에서 우리는 주로 세 가지 데이터에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CPI와 PPI, 즉 소비자물 가지수와 생산자물 가지수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로 미국의 고용 변화를 반영하며 이는 미국의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GDP 데이터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로 미국 전체적인 통화 정책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는 원유 가격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등의 지표들도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몇몇 주식,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준 엔비디아도 포함됩니다. 전자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 그리고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는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 주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중요성은 자명하며 이 데이터는 주식시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밤에 발행되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농업의 고용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은 원인은 아래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사업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통계 후 주기적인 변동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업사업은 대부분 가족 경영으로 통계가 어렵습니다. 셋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여 비농업 부문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 그러나 비농업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틀 전에 한민간 기업 부문인 ADP AUTOMATIC 데이터 프로세싱, 잉크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서 비농업 데이터에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 모두 비농업 고용 인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ADP 고용 데이터에 대한 시장 예측과 비농업 데이터에 대한 시장 예측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업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ADP 고용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는 이전 값보다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예측값도 이전 값보다 낮을 것이며 이 둘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ADP 고용 데이터가 발표된 후 비농업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 달력에는 시장의 새로운 예측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수치는 여러 기구의 인구수를 미리 집계한 것인데 전체 예측 수치는 12만 20만 명이면 그럼 평균 예측치는 16만 명 정도입니다. ADP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면
최종 수치는 89,000명으로 예측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비농업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이어집니다. 만약 제가 ADP를 너무 높게 예측했다면 비농업의 예측치도 너무 높게 예측한 것이 아닌가요? 재평가 과정은 주식시장에 새로운 호재가 생겼습니다. 비농업 데이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 밤의 데이터는 다음 기간 동안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분석을 해봤지만 두 지수 모두 깊은 위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는데 이 정도의 하락폭은 나스닥 지수의 같은 기간 추이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반영합니다. 첫째, 미국은 장기간 고금리 유지, 자금 유출. 둘째, 한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 원래 올해 KQ지수와 NASDAQ지수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등락폭도 동일하지만 최근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매우 커서 바로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S지수도 이번 하락으로 많은 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주식을 팔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자와 기구는 9월 내내 팔아야 할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실현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판매는 최근 마지막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우리 위쪽의 목표치는 당분간 변하지 않고 KS지수는 여전히 2530부근, KQ지수는 880부근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섹터와 몇 개의 주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삼성생명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주가가 비교적 강한 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현재 상방 저항선은 이미 72,60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72,6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저항 가격에 대한 시장의 확인입니다. 다음 돌파 후 우리는 매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두 그림 연결. 섹터를 보면 오늘 2차 전지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며 다른 각 업종보다 뛰어납니다. 어제 우리는 마침 이 섹터를 언급했고 저도 86,52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자신이 보유한 관련 주식을 피드백했습니다. 18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유출로 인해 2단계에서 시장은 모두 재고 자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섹터 간의 자금이 이동하며 주식의 등락은 종종 매우 무작위적입니다. 얼마 전 자금 이탈은 주로 2차 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 양질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되었습니다. 어젯밤 테슬라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실적도 안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어제 배운 베어마켓 주식 선정 전략에 따르면 일부 주식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 12개 2차 전지 섹터의 주식을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어마켓 동안 주식 선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로 두 가지 지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실적입니다. 추세이란 이 시세가 오르는 상황인지 하락하는 상황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분별할 수 없다면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평균선 지표를 사용하여 시세 추이를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란 만약 최근 3년 동안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올해에도 실적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회사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주가도 당연히 상승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격과 실적을 모두 만족시켜 상승한다면 이 회사의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작은 지표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시장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최근 자금 흐름입니다. 시장 가치 측면에서 주로 소형주로 인해 나타나는 조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시세의 이해관계자로서 일부 기구는 소형주를 조정하고 단타에서 기술 형태를 만들어 우리에게 허위 매수 신호를 줍니다. 만약 큰 주식이라면 대부분의 기구는 조정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가 비교적 낮고 일평균선에서 돌파가 생긴다면 이 돌파는 확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가는 작지만 월평균선에서 상승하는 추세라면 이 추세는 여전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가가가 작을수록 더 큰 주기로 시세의 추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가가 클수록 더 작은 주기를 통해 시세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의 시장은 증분시장이 아니라 출혈 경쟁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이 너무 많아 대형주의 모든 주식이 상승하여 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의 최근 자금 흐름이 유입되었는지 아니면 유출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자 및 기구의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에 비해 외자과 기구의 투자 논리가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표는 베어마켓 동안 우리의 주식 선택 전략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초기 단계의 주요 문제는 과도한 감정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의 이전 공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식의 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정서주기. 2차 전지 섹터 이전의 상승세는 주로 감정주기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오를 때는 주로 감정주기의 상승에 의존하고 하락은 감정주기의 쇠퇴에 의존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시장 정서는 여전히 침체기에 있지만 다음 기간에는 다시 단계적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식들을 찾아낸다면 감정적 쇠퇴로 주가가 그 기초 가치와 장기적 성장의 가치를 회귀하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매입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기본 가치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안전한계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은 이 안전한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주기는 단기적인 등락을 결정합니다. 위의 논리에 따라 주식 선정 전략을 결합하여 오늘 우리는 2차전지 섹터에서 두 개의 주식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코인테크입니다. 월평균선에서 우리는 이번 달의 첫 거래일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의 하락 과정에서 하락폭이 매우 크지 않았고 대형주와 함께 폭락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의 초기 전체 추세의 변동 범위는 22,780에서 4형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하락은 이전의 상승폭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에서 현재로서는 비교적 건강한 주식입니다. 2019년 상장 이후 실적을 보면 최근 3개월여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언제든 다시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타의 추세는 돌파하지 않아서 진정하는 매수 신호가 없습니다. 위쪽에는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고점이고 약 36,500입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 전 흔들렸던 최고점 42형 부근입니다. 이 두 자리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 어떤 점을 참고용으로 선택하느냐고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2형 정도로 좀 더 위쪽 지점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세의 흐름과 강도, 그리고 큰 장세의 협조 조건이 비교적 좋다면 저는 아래 37,000이라는 저항의 위치를 돌파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포지션을 선택하고 먼저 구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세가 진정으로 위쪽의 저항위를 돌파한 후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주식이 미래의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단기 변동 시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작은 반등에만 만족합니까? 돈을 벌려면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이 회사의 실적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은 각각 454, 1,063억 원, 2,01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3,6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대부분의 주식을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가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이 이를 진정으로 인식할 때 그 상승폭은 놀라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보유할 가치가 있고 그 상승세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적절한 구매 신호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회사는 시가가 매우 큰 스코퓨처 M4M. 포스코 계열의 소재 전문회사이자 국내 2차전지 소재 분야 뛰어납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3곳에 불과하고 모두 종합형 기업이어서 2차전지 분야 선도업체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100배 이상 유지되고 있고 배당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의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5조 4, 897억 원으로 매년 50% 이상의 실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의 평가치가 비교적 높지만 그것의 실적은 확실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초기에 충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초부터 올해 최고점까지 가격이 5배나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실적 증가 속도로 볼 때 가격 상승 속도는 더 빠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의 안전한 경계, 즉 장기적인 성장에서 오는 진정한 기본 가치를 찾는다면 현재 26만 근처까지 더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업계에서 이 기업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시가가 매우 크고 이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 하나이고 실적은 이렇게 큰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주식의 반등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도달하면 시장이 상향 돌파하기를 기다릴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보면 가장 좋은 돌파 점은 40만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상승하면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구와 외자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어떤 친구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어떤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저의 의견을 자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나의 연구는 매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우리는 현 단계에서 너무 많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의 등락은 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반등에 따라 우리는 최대한 운영을 감소하고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폰 공식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공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공유할 켈리 공식은 제가 1억 달러를 벌 수 있게 도와주는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모두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초보적인 공유를 하고 내일 저는 계속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투폰 공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이익률, 총 자산회전율, 재물의 버리지. 그렇다면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순이익률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얼마를 투자했고 결국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바로 30%의 순이익률입니다. 다음으로 총 자산회전율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년 동안 3천만 위안을 벌면 1년에 2번 6천만 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율이 2배인 셈입니다. 마지막은 재물 레버리지입니다. 1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1년에 정상적으로 600만 원을 벌면 수익률은 60%입니다. 만약 당신이 2배의 레버를 사용하고 1억 원을 더 빌리면 그러면 총 수입은 2배가 될 수 있고 수익률은 1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었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는지 분석할 때 또는 우리가 이윤을 낼 수 있는지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세 가지 지표 중 어느 것이 핵심입니까? 제가 보기에 순이익률은 한 회사나 개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생산만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연간 1,0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100배 빌린 돈 대출받아 1,0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두 회사 중 우리는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빚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회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성이 높을 때 우리는 재정 레버리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높은 순이익률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감소하면 빈번한 거래, 즉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레버리지를 늘려 수익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위험이 있습니다. 빈번한 거래는 매번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거래는 약간의 충동에 의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늘리는 것은 실제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리스크는 몇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워렌 버핏과 비슷합니다. 그는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 자산 회전율과 레버리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로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 기회를 찾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부를 실현했습니다. 저는 베어마켓에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여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된 최종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전율과 재무 레버리지를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마켓에서 즉 순이익률이 높을 때는 회전율을 높이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수익을 10배, 100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순이익률이 매우 낮거나 수익성이 없을 때 우리는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베어마켓에서 방수 위주로 보수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볼마켓에서 큰 폭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거래 방식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그가 전담의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투자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볼마켓이 끝나고 베어마켓으로 전환되면 투자 빈도를 낮추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더 이상 자신에게 과도한 수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실수한 조작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윤이 고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익을 내지 못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최근 2021년 사이에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품목을 거래했습니다. 때로는 몇 배의 레버리지도 사용했는데 이 기간은 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던 시기였고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따라서 볼마켓에서 빠르게 이익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베어마켓인데 저는 2단계에서 여러분께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몇 개의 주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베어마켓에서도 시세가 반등하면서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여 합리적인 이익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채팅방을 만들어야 하죠? 왜냐하면 약세장에서 채팅방만이 우리에게 더 많은 회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저는 앱이 있고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집이 되기 바랍니다. 내일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재무보고를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표가 우리가 회사를 분석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재무지표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표에 직접 대응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회사의 장단점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선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선은 폭넓은 주제라 제가 가르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기초적인 신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세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고 영향 요인도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 한국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부분은 악재입니다. 한편 미국의 중요한 경제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호재입니다. 대형주의 경우 감정 변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등락이 순환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반등 수요가 있으며 시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2차전지 섹터의 개별 종목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문에서 우량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매수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차전지 섹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식과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한 투폰 공식을 공부하여 투자 리스크를 피하고 진정한 큰 이익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일 저는 회사의 재무 데이터에 대한 투폰 공식의 적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모든 공유 내용이며 내일 저는 계속해서 시장 시세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